2001년 여름, 강원도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한 쌍의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신혼여행을 즐기기 위해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산악구조대가 일주일 넘게 산을 뒤졌습니다. 헬리콥터가 하늘을 날았고 수색견이 땅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것은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신부의 머리핀 하나, 그리고 물에 젖어 망가진 카메라 하나. 가족들은 20년간 기다렸습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를 찾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기를 바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 낡은 산막이 철거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곰팡이 핀 일기장 한 권, 그 안에 적힌 충격적인 고백. 그들이 내 영역에 들어왔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다. 오늘 미스토리박스가 전하는 이야기,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침묵으로 숨겨진 한 노인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지만 자연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비극을 안고 있습니다. 미스토리박스는 이렇게 잊혀진 사건들, 오랜 시간 묻혀있던 진실들을 찾아 전합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2001년 그 여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1년 7월 15일 일요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한지훈 씨, 당시 29세로 건축회사에서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김은서 씨, 당시 27세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6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하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고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되어 오후 4시경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지훈 씨는 평소 자연을 좋아하고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축기사로서 지형과 구조물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길을 찾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김은서 씨는 감수성이 풍부한 예술가, 기질의 여성이었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그녀는 음악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리에도 민감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녀는 주변의 분위기나 기운을 예민하게 느끼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식 일주일 후인 7월 22일 일요일,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오대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제주도나 해외가 아닌 산을 선택한 것은 한지훈 씨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소란을 피해 자연 속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가족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후 2시경, 두 사람은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한지훈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짐을 싣고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북상했습니다. 약 3시간 후인 오후 5시 10분경, 그들은 강원도 평창군에 도착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근처의 작은 펜션에 체크인했습니다. 펜션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후 5시 30분경 도착했고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본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외출했다고 합니다. 저녁 7시경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밤 9시경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펜션 주인은 그날 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은서 씨가 산속이라 조용하고 좋지만 왠지 누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한지훈 씨는 웃으며 산속이라 그런 거예요 라고 아내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7월 23일 월요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경, 두 사람은 펜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그들에게 추천 등산 코스를 알려주었고 오후 5시경까지는 돌아올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오전 8시경, 한지훈과 김은서 부부는 등산복 차림으로 펜션을 나섰습니다. 한지훈 씨는 등산용 배낭을 메고 있었고 그 안에는 물, 간식, 구급약, 그리고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은서 씨는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펜션에서 월정사까지는 차로 약 10분 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걸어서 월정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경, 월정사 입구 매표소를 통과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정사에서 오대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는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정규 코스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표지판도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한지훈 씨는 탐험가 기질이 있었고 평범한 코스보다는 조금 특별한 길을 선호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어느 길로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발견된 증거물들의 위치로 미루어 그들은 정규 등산로를 벗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전 10시경으로 추정되는 시간, 두 사람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오솔길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훈 씨의 성격상 그는 이 길에 흥미를 느꼈을 것입니다. 김은서 씨는 불안해했을 수도 있지만 남편을 믿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오솔길은 점점 좁아졌고 수풀이 우거졌습니다. 정규 등산로에서 약 2km 정도 벗어난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은 일반 등산객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고 산악구조대조차 자주 순찰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로 추정되는 시간, 두 사람은 검게 입을 벌린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그것은 1970년대까지 운영되던 소규모 광산의 폐광 입구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80년대 초반에 폐쇄되었고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특별한 경고 표지판이나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한지훈 씨는 건축 전문가로서 이런 구조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동굴 입구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서 씨는 옆에서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바위 뒤에 숨어서 숨을 죽인 채 오전 10시 47분 한지훈 씨의 카메라가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동굴 입구와 함께 화면 왼쪽에 희미한 사람의 실루엣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것은 최병우라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발견된 일기장과 현장 조사를 통해 우리는 그 순간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최병우는 당시 68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초반까지 이 지역 광산에서 일했던 광부였습니다. 1984년 8월 광산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로 17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는 최병우의 아내와 두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병우는 그날 우연히 휴가를 내서 광산에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가족 전체를 잃은 충격으로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후 그는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7년 동안 그는 폐광 근처에 작은 움막을 짓고 혼자 살았습니다. 잣나물과 약초를 캐서 팔았고 가끔 마을에 내려가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존재를 희미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병우는 외부인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년간의 고립 생활은 그의 정신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폐광 주변을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했고 누군가 그곳에 접근하는 것을 침입으로 간주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오전 최병우는 평소처럼 폐광 근처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최병우는 놀라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확인했습니다. 젊은 남녀 한 쌍이 폐광 입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병우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일었습니다. 왜 여기 왔지? 왜 내 영역에 침범하는 거지? 그는 나무 뒤에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한지훈과 김은서는 동굴 입구 앞에 섰습니다. 한지훈은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카메라를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최병우가 숨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최병우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나를 봤나? 사진을 찍은 건가? 그는 본능적으로 더 깊이 숨으려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발이 바위에 걸렸습니다.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굉음이 숲속에 울렸습니다. 한지훈과 김은서가 동시에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한지훈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발이 허공을 밟았습니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한지훈의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지훈아, 김은서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지훈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병우는 얼어붙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고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병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절벽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약 10m 아래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지우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김은서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급히 절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의 몸은 떨렸지만 오랜 광부 생활로 단련된 몸은 여전히 민첩했습니다. 그는 한지훈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없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김은서에게로 갔습니다. 그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지만 매우 약하거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병호는 그녀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최병호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로 볼 거야. 내가 밀었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야, 나는 안 밀었어. 그들이 스스로 떨어진 거야.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는 고요했습니다. 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병호의 머릿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잡혀갈 것이라는 두려움. 17년간 혼자 살며 만들어진 외부 세계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고하지 않기로, 이 일을 없던 일로 만들기로. 오전 11시경으로 추정되는 시간, 최병호는 두 사람의 시신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한지훈의 시신을 폐광 입구로 끌고 갔습니다. 68세의 나이였지만 광부 출신답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서의 시신도 끌고 갔습니다. 폐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습한 갱도를 따라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약 50m 정도 들어간 지점, 갱도가 끝나는 곳에 두 시신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최병호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행복해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그는 두 시신 위에 낙엽과 흙을 조금 덮었습니다. 그리고 갱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지훈의 카메라와 배낭, 김은서의 가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그것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움막으로 가져갔습니다. 나무 상자에 넣어 깊숙이 숨겼습니다. 언젠가 가족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오대산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새들은 지저귀고 바람은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젊은 생명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7월 23일 저녁 7시, 펜션 주인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훈과 김은서 부부가 오후 5시까지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미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지만 산속에서는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펜션 주인은 다른 투숙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산에서 그 부부를 본 사람이 있는지.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녁 9시, 펜션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투숙객 부부가 등산을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평창경찰서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펜션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부부의 짐을 확인했습니다. 여권, 지갑, 여벌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획적으로 사라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밤에 수색하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찍 수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경찰은 한지훈과 김은서의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양가 부모님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지훈의 아버지 한승호 씨는 즉시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김은서의 아버지 김태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월 24일 화요일 새벽 5시, 평창경찰서는 산악구조대, 소방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약 100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색은 월정사 입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었습니다. 수색대는 정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며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오전 8시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승호 씨와 김태수 씨는 밤새 운전해서 왔기 때문에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그들도 수색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첫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등산로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 수풀 속에서 여성용 머리핀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은서의 어머니가 확인한 결과 딸이 즐겨 사용하던 머리핀이 맞았습니다. 수색대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혹시 그 근처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오후 3시경 두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머리핀이 발견된 곳에서 약 500m 더 들어간 지점, 낙엽 더미 속에서 카메라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한지훈이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렌즈도 깨져 있었고 내부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경찰은 카메라를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필름을 현상해 보기로 했지만 물에 젖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색견도 투입되었습니다. 개들은 냄새를 따라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루가 지났고 밤사이 이슬과 빗물로 냄새가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녁 7시 첫날 수색이 종료되었습니다. 결과는 머리핀과 카메라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7월 25일 수요일 수색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상공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수색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 경우 체온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리콥터 수색에서도 특별한 발제 도제익의 속편집견은 없었습니다. 넓은 산림 지역에서 두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7월 26일 목요일부터 7월 31일 화요일까지 일주일간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1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산의 거의 모든 지역을 뒤졌습니다. 계곡, 절벽, 동굴, 숲속, 사람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폐광 지역은 수색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곳은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출입이 통제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정규 등산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등산객이 그곳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다른 등산객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신혼부부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7월 23일은 평일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산에 오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8월 1일 수요일, 경찰은 공식 수색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일간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절규했습니다. 한지훈의 어머니 박영희 씨는 경찰서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제발 좀 더 찾아주세요. 살아있든 죽어있든 찾아만 주세요. 김은서의 아버지 김태수 씨는 경찰서장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제 딸이 산속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경찰은 더 이상 공식 수색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순찰 중에 우연히 발견되면 즉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족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전문 산악 구조 전문가들을 개인적으로 고용해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없었습니다. 현상금도 내걸었습니다. 한지훈과 김은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천만 원을 주겠다고 공고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거액이었습니다.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비슷한 부부를 봤다. 부산 해운대에서 그들과 닮은 사람을 봤다. 서울 지하철에서 김은서와 닮은 여자를 봤다. 가족들은 모든 제보를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모두 허위이거나 착각이었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보도했습니다. 오대산 신혼부부 실종, 미스터리 속으로, 결혼 일주일 만에 사라진 부부, 경찰 수사 난항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8월 중순 SBS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재연 드라마와 함께 전문가들의 분석이 방송되었습니다. 한 산악 전문가는 폐광이나 깊은 계곡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범죄 심리학자는 계획적 실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계획적 실종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승호 씨는 방송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를 속이고 사라질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 사고를 당한 겁니다. 김태수 씨도 말했습니다. 제 딸은 결혼을 정말 행복해 했어요. 신랑을 사랑했고 평생 함께 살고 싶어 했어요. 왜 도망가겠어요? 이건 분명 사건이에요. 9월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산에 나무숲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지훈과 김은서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매주 주말마다 오대산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산을 돌아다니며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은서야,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2001년이 끝나갔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경찰 파일은 미해결 사건 보관함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그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고 매일 밤이 악몽이었습니다. 2002년 7월 23일 실종 1주기를 맞았습니다.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오대산에 모였습니다. 월정사 입구에서 간소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영정사진만 놓고 촛불을 켜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지훈의 어머니 박영희 씨는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훈아, 어디 있니? 엄마한테 와. 제발 돌아와. 그녀의 머리카락은 1년 사이에 반쯤 휘어져 있었습니다. 김은서의 어머니 이미숙 씨도 딸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은서야, 살아있으면 돌아와. 죽었으면 꿈에라도 나타나줘. 엄마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두 집안의 아버지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울지 않는다고 배웠지만 자식을 잃은 고통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추도식 후 가족들은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혹시 뭔가 새로운 단서라도 발견할까 하는 희망으로. 그러나 산은 침묵했습니다. 2003년, 2004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매년 7월 23일이 되면 가족들은 오대산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자식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한승호 씨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들을 찾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전국의 무연고 시신 보관소를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신원 미상으로 발견된 시신 중에 아들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없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마다 아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는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아들은 없었고 현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딸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딸이 쓰던 책상, 옷장, 침대,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했습니다. 은서가 돌아오면 깨끗한 방에서 쉬게 해주고 싶어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미숙 씨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딸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딸도 어머니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이미숙 씨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2005년 실종 4년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실종자는 5년이 지나면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할까? 한승호 씨는 말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으면 우리 아들이 정말 죽은 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아야 재산 정리나 보험금 처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례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비록 시신은 없지만 공식적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2006년 7월 양가 가족들은 법원에 사망 선고 신청을 했습니다. 실종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지훈과 김은서는 2001년 7월 23일자로 사망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06년 8월 시신 없는 합동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빈 관 2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관 위에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 놓였습니다. 웃고 있는 신랑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 모두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승호 씨는 아들의 빈관 앞에서 조사를 읽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아빠가 곧 갈게.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김태수 씨도 딸의 빈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은서야, 아빠 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신혼의 꿈을 안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장례식이 끝나고 2개의 빈관은 화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골함 대신 사진과 옷까지 몇 점을 넣은 함이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한승우 씨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그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2010년 3월, 한승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사는 심장병이라고 했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죽은 것이라고. 한승우 씨의 장례식장에서 박영희 씨는 말했습니다. 여보, 하늘에 가면 우리 지훈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이 찾아서 안아주세요. 엄마, 대신 안아주세요. 2011년, 2012년, 2013년.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영희 씨는 여전히 매년 오대산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에 대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김태수 씨와 이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불편했지만 그들은 매년 7월 23일만큼은 반드시 오대산을 찾았습니다. 2015년 이미숙 씨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딸에 관한 기억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딸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은서가 곧 돌아올 거예요. 오늘쯤 올 것 같아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월은 무심히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었습니다. 언론도, 경찰도, 심지어 일부 친척들조차 잊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은 시간이 지난다고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7월 23일 가족들은 오대산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동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집에서 혼자 추도식을 치렀습니다. 아들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켜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왔습니다. 실종 2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오대산 인근의 한 폐가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폐가는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버려진 것으로 보였고 지붕은 무너졌고 벽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강원도청의 산림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폐가들을 철거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철거 인부 중 한 명이 움막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두껍게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인부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 노트 여러 권, 낡은 필름 카메라, 여성용 머리핀과 액세서리들, 그리고 남성용 시계 하나. 인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버려진 물건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메라와 시계는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산속 움막에 숨겨두었을까? 인부는 노트 한 권을 펼쳐보았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병호. 인부는 몇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러다 2001년 7월 23일자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젊은 남녀 둘이 내 동굴에 왔다. 놀랐다. 17년 만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다. 남자가 나를 보았다. 카메라를 들었다. 나는 숨으려 했다. 돌이 굴러떨어졌다.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들이 침범했다. 하지만 그들이 죽었다. 어떻게 하지? 인부는 즉시 작업 책임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책임자도 일기를 읽어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평창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오후 1시경 경찰이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은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일기장, 카메라, 액세서리들.
그리고 형사 중 한 명이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이거 2001년 오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아닌가요? 나이 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 그때 수사에 참여했어. 카메라 하나 발견했었는데 물에 젖어서 필름을 볼 수 없었지. 이게 또 다른 카메라인가? 경찰은 모든 증거물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져와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전문가에게 보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카메라 안에는 아직 현상되지 않은 필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특수약품과 기법을 사용해 필름을 조심스럽게 현상했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 필름 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은 손상되어 있었지만 몇 장은 희미하게 남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장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사진에는 동굴 입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 바위 뒤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노인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오전 10시 47분 경찰은 일기장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약 18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일기에는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병호가 어떻게 두 사람을 목격했는지,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신을 숨겼는지. 7월 24일 일기, 밤새 잠을 못 잤다. 계속 그들의 얼굴이 보인다. 젊은 사람들이었다. 신혼부부 같았다. 왜 하필 내 동굴에 왔을까?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로 볼 것이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 떨어진 것이다. 7월 25일 일기, 헬리콥터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그들을 찾고 있다. 수색대가 온 것 같다. 무섭다. 발각되면 어떡하지? 나는 움막 안에 숨어 있어야겠다. 그들의 카메라와 물건들을 어떻게 하지? 묻어야 할까? 아니다. 언젠가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용기가 생기면. 8월 1일 일기 수색대가 떠난 것 같다. 며칠째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들을 못 찾은 모양이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죄책감이 든다. 가족들은 얼마나 슬플까. 하지만 나는 신고할 수 없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병우는 매년 7월 23일이 되면 그날을 회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죄책감과 자기 합리화가 반복되었습니다. 2010년 일기, 나는 이제 늙었다. 77세가 되었다. 몸도 많이 아프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지금 와서 신고한들 무슨 소용인가. 2015년 일기, 오늘도 그들의 꿈을 꾸었다. 젊은 부부가 나를 보며 손을 뻗는다.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2019년 7월 23일 일기, 마지막 기록. 18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숨쉬기가 힘들다. 병원에 가야 하지만 갈 수 없다. 이 일기를 남긴다. 누군가 발견하기를, 그들의 가족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를. 그들은 폐광 안에 있다. 입구에서 약 50m 들어간 갱도 끝. 제발 찾아주기를. 나는 정말 미안하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미안하다. 경찰은 즉시 최병우라는 인물을 조회했습니다. 1933년생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1984년 광산 사고 이후 실종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를 보니 1984년 사고로 아내와 두 아들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경찰은 폐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혹시 최병우의 유해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움막에서 약 30m 떨어진 곳 나무 아래에서 백골을 발견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백골은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망 시기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로 보였습니다. DNA 대조할 가족이 없어 정확한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지만 정황상 최병우로 추정되었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 경찰은 일기장에 기록된 위치를 바탕으로 폐광 수색을 결정했습니다. 20년 전 수색에서는 폐광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았듯이 도저히 계속 편집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문 산악구조대와 국과수 요원들이 함께 투입되기로 했습니다.
폐광은 출입이 통제된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갱도 내부는 붕괴 위험이 있었고 산소도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 장비를 완벽히 갖춘 전문가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 수색팀이 폐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총 15명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산악구조대원 6명, 국과수 요원 4명, 경찰 형사 3명, 그리고 의료진 2명. 오전 9시 30분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팀은 헤드랜턴을 켜고 조심스럽게 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갱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10m, 20m, 30m. 갱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무너진 부분도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통과했습니다. 오전 10시 15분경 갱도 입구에서 약 50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갱도가 끝나는 곳이었습니다.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낙엽과 흙으로 덮인 무언가. 수색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낙엽을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서 뼈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더 걷어내자 두 구의 유해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옷의 잔해도 남아 있었고 신발, 가방, 그리고 액세서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국과수 요원들이 즉시 현장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측정하고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유해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을 조심스럽게 수거해 특수 용기에 담았습니다. 주변의 옷가지와 소지품들도 함께 수거했습니다. 오후 1시경 모든 수습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색팀은 유해와 증거물을 가지고 갱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유해는 즉시 서울 국과수로 이송되었습니다. 정밀 감식이 필요했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 경찰은 한지훈과 김은서의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유해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샘플이 필요하다고. 박영희 씨는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78세의 노인이 된 그녀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이 아니라 유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태수 씨와 이미숙 씨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태수 씨는 80세, 이미숙 씨는 77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숙 씨는 치매로 기억이 흐려진 상태였지만 딸의 소식을 듣자 정신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 가족들이 국과수를 방문했습니다. DNA 샘플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DNA 분석에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그 며칠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3시 DNA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구의 유해는 한지훈과 김은서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박영희 씨의 DNA와 한 구의 유해가 일치했고 김태수 씨와 이미숙 씨의 DNA와 다른 한 구의 유해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오대산에서 실종되었던 한지훈 씨와 김은서 씨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20년 만입니다. 유해는 폐광 내부에서 발견되었으며 DNA 검사 결과 본인들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 기자들도 있었고 처음 듣는 젊은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국과수 감정 결과 두 분 모두 추락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한지훈 씨는 두개골 골절 및 경추 손상이 있었고 김은서 씨는 늑골 다발성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이 있었습니다. 추락 직후 또는 단시간 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살 가능성은 없습니까?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추락 사고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럼 왜 20년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폐광은 위험 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고 당시 수색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갱도 깊숙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웠습니다. 최병호라는 인물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경찰은 최병호의 일기장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고를 목격했는지,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20년간 어떻게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년 만에 밝혀진 오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침묵으로 숨긴 진실, 한 노인의 고백,
폐광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신혼부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최병호를 비난했습니다. 신고했어야지.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일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야. 전문가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정신과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병호 씨는 장기간의 고립 생활로 인해 사회적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공포에 사로잡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법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체 유기죄와 범죄 은폐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목격자의 신고,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한지훈과 김은서의 합동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결혼식에 참석했던 친구들,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 그들은 모두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장례식장에는 2개의 관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빈 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유해가 들어 있었습니다. 관 위에는 20년 전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고 행복한 신랑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아들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관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지훈아, 20년 만에 돌아왔구나. 엄마가 미안해. 너를 찾는데 20년이 걸려서 미안해. 이제 집에 왔어. 이제 편히 쉬어. 김태수 씨는 딸의 관을 끌어안았습니다. 80세의 노인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은서야, 아빠 딸. 20년 동안 산속에 혼자 있었구나.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니. 아빠가 미안하다. 이제 집에 왔어. 이제 괜찮아. 이미숙 씨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치매로 혼란스러워했지만 딸만큼은 알아보았습니다. 은서야, 우리 은서. 어디 갔었니? 엄마가 찾았어. 이제 함께 가자. 한지훈의 대학 동기 한 명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지훈아, 우리는 너를 기억한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은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는 신혼의 꿈을 안고 산으로 갔지만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20년 후 너희는 다시 만났고 함께 돌아왔다. 이제 편히 쉬어라. 우리가 너희를 기억할게. 김은서의 학교 동료가 추모사를 했습니다. 은서 선생님, 선생님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국악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죠.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들도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밝은 미소를, 따뜻한 목소리를. 장례식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화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골은 가족 묘지에 함께 안장되었습니다. 합장묘였습니다.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한지훈 김은서. 태어남 1972년 5월 3일, 1974년 8월 15일, 결혼 2001년 7월 15일, 하늘로 2001년 7월 23일, 집으로 2021년 10월 25일, 영원히 함께. 묘 앞에는 작은 표지판도 세워졌습니다. 신혼의 꿈을 안고 떠났지만 20년 만에 함께 돌아온 부부. 그들의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갈라놓을 수 없었다. 장례식 다음 날, 가족들은 오대산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사고가 난 폐광 입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원도청과 평창군청에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추모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이곳에서 하늘로 간 신혼부부를 추모하며 한지훈, 김은서. 차는 기억하고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2021년 10월, 가족들은 추모비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꽃을 놓았습니다. 박영희 씨는 산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왔어. 이제 엄마도 곧 갈게. 하늘에서 만나자. 김태수 씨도 말했습니다. 은서야, 아빠도 이제 너를 보낼게. 20년간 놓지 못했는데 이제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편히 쉬어라. 그들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렇게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연은 아름답지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지훈과 김은서는 평화로운 신혼여행을 원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즐길 때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정규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고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목격자의 신고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최병호는 사고를 목격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은 20년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고통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면 가족들은 적어도 진실을 알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나 범죄를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침묵은 때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병호는 직접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숨겼고 그것이 더 큰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편안해 보이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고립은 인간의 판단력을 흐린다는 것입니다. 최병호는 17년간 혼자 살면서 정상적인 사회적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립은 위험합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최병호가 남긴 일기장이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진실을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여섯째, 가족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지훈과 김은서의 부모들은 20년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산을 찾았고 끊임없이 자식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결국 자식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일곱째, 우발적 사고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병호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직접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우발적 사고라도 심지어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덟째,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판단을 흐린다는 것입니다. 최병호는 1984년 광산 사고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그를 세상과 단절시켰고 17년 후 또 다른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가 새로운 상처를 만듭니다. 이 사건 이후 강원도청은 국립공원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폐광이나 위험 지역에 명확한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또한 등산로 안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정규 코스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경찰도 실종사건 수색 매뉴얼을 개선했습니다. 위험 지역이라도 전문가를 투입해 수색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또한 장기 미제 사건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목격자 신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사고를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하라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3일 사고 21주기를 맞았습니다. 박영희 씨는 아들의 묘를 찾았습니다. 79세가 된 그녀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지만 이날만큼은 반드시 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묘 앞에 앉아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아, 1년이 지났구나. 엄마는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2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맬 때는 미칠 것 같았어.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잖아. 그런데 이제는 알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돼. 김태수 씨와 이미숙 씨도 딸의 묘를 찾았습니다. 김태수 씨는 81세, 이미숙 씨는 78세가 되었습니다. 이미숙 씨의 치매는 더 진행되었지만 딸의 묘 앞에서만큼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은서야, 아빠랑 엄마 왔어. 너 보러 왔어. 잘 지내고 있지? 거기서는 춥지 않지? 아프지 않지?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단다. 그들은 묘 앞에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한지훈과 김은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해왔습니다. 김밥, 떡볶이, 튀김. 그들은 묘 앞에 음식을 놓고 함께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자식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멀리서 한 커플이 묘지를 지나갔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훈이와 은서도 저랬겠지. 행복했겠지. 해가 저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묘에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고 꽃잎이 날렸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것을 아들의 인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지훈아, 안녕. 엄마 또 올게. 그렇게 그들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고통스러운 끝이었지만 그래도 끝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조금 평온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지훈과 김은서는 2001년 신혼의 꿈을 안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함께 늙어가는 미래를. 그러나 그 꿈은 산속에서 끝났습니다. 20년 후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늙은 부모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대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고 등산객들이 오가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나 산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1년 그날 두 젊은 생명이 그곳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꿈을,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자연을 사랑하되 경외하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며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보살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토리박스는 앞으로도 잊혀진 사건들,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사고와 실종으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욱 보살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